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나무당 대표죠. 예. 그래서 소나무당은 해산을 하고 네. 내일 민주당으로 복당 신청을 하겠다고 했죠. 예, 송 대표가 직접 한겨레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민주당 복당 신청을 20일에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미 지역에서도 복당 사실상 인정을 했고요. 복당이 될 것이라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간단하게 13일 날 판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고법 형사 1부 재판장 윤성식 판사인데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 그리고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까지 무죄로 뒤집히면서 모든 혐의는 일단 벗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복당을 신청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원래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한테 뭐 정치적 고향이다 이렇게 해도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5선입니다. 예. 5선의 기반을 닦은 곳이기도 하고 실제로 여기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인천시장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 아마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2022년 6월에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고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계양을 해서 출마해서 대표 의원이 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정리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크리스마스 때 계양구 교회에 그 김난준 대변인이라고 같이 대변인. 동행을 했죠. 그러면서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난준 대변인이 자연스럽게 계양을 해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송영길 대표나 측근들은 계양을로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사실상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물론 두고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하는데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변호사님. 송영길 전 대표의 복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가 그동안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의 한동훈 법무장관 체제에서 이제 파리에 유학가 계신 분을 급히 소환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보복 수사 내지는 표적 수사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그 윤석열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피해를 본 두 분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시고 또 송영길 대표고 또 공교롭게 두 분이 사실은 지지난 대선에서 또 원팀을 이뤄가지고 대선을 한번 또 치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죄가 나옴으로써 사실은 송영길 대표는 정치적 책임도 다했고 탈당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책임 정치의 표본을 그동안 보여준 것이고 이제 법률적으로도 이제 무죄로 일단 항소심에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복당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아마 이제 뛰지 않을까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밝힌 대로 국회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정치적 고향인 이제 인천으로 돌아가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계양을로 출마하는 게 맞죠. 그거는 뭐 복당하고 이제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니까 그쪽에 가서 아마 정치를 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또 동시에 그 이후에 또 히스토리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서울시장 나가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지역구를 또 가지고 두 번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일단 복당을 먼저 하고 아마 당내에서 또 인천시장으로 후보가 나간다고 한다면은 또 여러 가지 지역구가 조정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서 아마 내부적인 조율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자면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전화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무죄 선고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고생했다라는 취지의 축하와 덕담을 건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정치부 기자들은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과의 통화를 공개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청와대하고 조율이 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해석이 좀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먼저 전화했다. 라고 한 대목으로 봤을 때는 송 대표를 좀 배려한 것이다. 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그것을 굳이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청와대가 자신을 배려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도 깔려 있고요.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보면 계양을은 송영길 대표한테 가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인천시장으로는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좀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가 인천 연수갑입니다. 그쪽으로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김남준 대변인이 예, 그렇게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뭐 김남준 전 대변인의 인천시장설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까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건 또 한 번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그건 지역구는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8월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사실 건가요? 전당대회 관련돼서 우리 신 변호사님 요즘 뉴 이재명 말씀하시면서 한겨레가 만든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할 말이 많으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제로 송영길 대표는 소나무당으로 대표를 하신 것 이력을 봤을 때도 조직화된 세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민주당 출입하면서 느끼는 것은 송영길 대표의 구력, 그러니까 5선이나 한 의원으로 치면 본인의 계파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조직된 세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대표를 호남 사람으로 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 네, 호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당대표를 할 때 선거에 나왔을 때 호남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당대표가 됐고요. 물론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호남의 며느리다. 뭐 이렇게 해서 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표밭을 다지기도 해서 호남의 표를 어느 정도 송영길 대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는 인식들도 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비주류 당시에 이제 당대표 선거 때 본인이 이제 비주류, 비친문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했고 쇄신의 이미지를 통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민주당으로 들어갔을 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우리 기자님 분석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 아마 이재명 정부 내에 전 상당히 큰 역할들을 해야 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비주류 출신으로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당내 세력을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한 번쯤은 주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DJ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 들어올 때도 동교동계가 퇴장하는 주류 교체가 한 번 있었고 친노와 친문은 이제 뿌리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은 20년 동안 주류 교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성과를 중심으로 한 번 정도는 주류가 한 번 또 새롭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도 있을 수 있다. 거기에 전 송영길 대표께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공간이 열릴 거라고 보고 최근에 나온 이런 뉴 이재명 흐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로 상징되는 어떤 이념, 진영, 그리고 도덕적 이분법에 매여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과 국익과 이런 통합적 관점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 이런 방법론의 차이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풀지 못했던 뭐 부동산 문제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주 잘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송영길 대표는 누가 봐도 이분은 정말 실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마 비주류와 실용이라는 공통 코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권 남용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이 피해 서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팀이라는 서사가 있어서 저는 송영길 대표께서 만약에 원내에 들어간다면 선수도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당대표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른 얘기인 것 같고 아마 뭐 김민석 총리의 거취와 맞물려서 뭐 차기에 뭐 내각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그 포석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위치 여기에 아마 송영길 대표가 가서 또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저 그렇게 봅니다.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마 8월 전당대회 때 정청래 현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이제 만약에 대결을 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는 김민석 총리 쪽에 힘을 좀 더 실어줄 수 있겠네요. 구도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구도로 봤을 땐 그런데 사실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으로서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떻게 세력화를 하고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어느 자리에 위치를 지느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역구를 어디로 하느냐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또 반영되는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일일 때니까요. 그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차이는 조국혁신당은 의석이 많기 때문에 12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식구가 많으니까 합당할 때 뭐 조국 DNA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해관계 조율이 너무 어려운데 송영길 대표는 DNA의 문제도 없고 그냥 소나무당 해산하고 그냥 입당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분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소나무당과 조국혁신당이 지금 바깥에는 있습니다만 민주당 중심으로 봤을 때 약간 그런 차이점도 있어서 아마 송영길 대표는 원래 고향인 이제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질감은 전혀 없이 아마 잘 융화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조국혁신당하고 소나무당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한 가보죠. 이 정부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이거 관련해 이제 북쪽에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 표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접경 지역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 3대 재발 방지 조처까지 발표했습니다. 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오후입니다. 그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설 연휴 초에 안보관계 간담회를 열어서 안보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어서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고 대북 공식 유감 표명과 3대 재발 방지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접경 지역 비행 금지 구역 설정입니다. 그거를 말하자면 이제 무인기가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남북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 처벌 규정 강화, 법제도 개선이고요. 그 다음에 접경지 지자체와 협력 강화 이 3대 재발 방지 조처를 발표했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온 소식으로 보면 김여정 북한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 무인기 관련 사건 한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 표명 그리고 3대 재발 방지 조처 발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게 정동영 장관이 이렇게 이런 유감을 표명한 것은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민간의 잘못이지만 예. 잘못 어느 정도 잘못을 시인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어느 정도 유화적인 손길을 내밀면서 예. 이제 대화를 향한 그 전초 예. 그걸 희망하는 거 아닌가요? 무인기 사건 처음 터졌을 때 브리핑에서 이것은 이재명 정부에게 위기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할 때 가능성일 수 있겠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나눈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늘구멍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늘구멍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판단은 듭니다. 왜 바늘구멍이라고 표현하냐면 김여정 부부장이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적국과의 경계에서는 마땅히 경고해야 한다라고 강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관계 개선 당장은 어렵다라는 식의 어떤 그 기대 자체에 대해서는 그은 거죠. 다만 이렇게 오가는 대화를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남북 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토싸듯이 오간 경우는 또 없었거든요. 이 측면만 보면 숨통은 좀 트인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우리가 이제 올 봄을 이야기하면서 4월, 5월 전망을 할 때 트럼프가 온다라는 것하고 견주어 보면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또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옵니다. 북한이 다음 달에 또 이제 발표할 게 있죠. 거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기 위한 또는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것을 기대하면서 정동영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측면도 있죠. 실제로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기보다는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베이징에 와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리고 본인들이 그 이후에 본인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그동안에도 남북 관계를 위해서 많은 정권들이 다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식의 아주 확고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과거에는 이게 약간 좀 진영화돼가지고요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은 압박 정책을 쓰고 회초리 정책을 쓰고 그렇죠.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은 당근 정책, 유화 정책을 하면서 사실은 남북 관계의 단절과 분단이라는 거를 전제해놓고 서로의 관리 방법을 놓고서 늘 이념적으로 충돌을 했었는데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실 실용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북 통일의 새로운 단계, 어떤 새로운 뉴 비전을 만들어서 그 비전 위에서 어떻게 보면 원칙을 세우고 또 북한과의 어떤 리스크는 또 관리하고 또 서로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실용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도 접근을 한다면 그동안의 이런 이념과 진영의 대립구도를 벗어나서 한 차원 위에서 한번 이 남북관계를
풀어보는 이런 접근법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은요 과거에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박세일 교수님께서도 이미 다 제안한 10년 전에 다 제안한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라도 아직 우리가 안 해본 방법이니까 한번 소환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면은 전 정동영 장관께서 경험도 많으신 분이고 충분히 우리가 남북 관계도 물론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더 북한이 중시하는 분위기는 맞습니다만은 또 풀어나갈 유인도 있고 또 그런 식의 효과도 전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정동영 장관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2월 하순쯤에 있는 그 북한의 조선노동당 9차 대회를 겨냥하는 것으로도 좀 읽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한보다 미국 메시지를 보고 있다라는 건 이 현실론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9차 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대남 정책에 대한 전략 기조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도 굳이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스다. 이제 우리가 해빙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뭐 유감 표명을 가지고 북한에다 뭐 사과하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넓은 표현을 걸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